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조선 중종시대 한양의 명문가 박대감댁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을 배회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흑투성이 치마에 헝클어진 머리,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중얼거림만 흘러나왔지요. 시댁 사람들이 보기에 그녀는 명백히 미쳐버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빛만 유독 달랐습니다. 허허로운 시선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계산이 있었고 흐릿한 표정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바보가 된 것은 아닐까요? 마당 한가운데 선 여인의 이름은 정운심이었습니다. 서인 집안 출신으로 상철의 아내이자 박대감의 막내 며느리였지요. 본래 정운심은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던 명석한 여인이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양반댁에서 경서를 배웠고 신분에 어울리는 어여쁜 자태와 빛나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정운심의 집안은 중종시대의 개혁파 세력과는 다른 보수 진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철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세계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밤새 경연에서 만난 상철의 눈빛에는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할 때 정운심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오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미래를 읽는 여인의 예감이었습니다. 상철은 박대감의 셋째 아들로 개혁파 살림의 중심이던 아버지를 따라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함경도 귀양에서 돌아온 뒤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의 권신들에게 맞서 신분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박대감댁의 행동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더군요. 박대감댁은 한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박대감은 아버지 세대부터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이고 그의 자식들도 모두 높은 벼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높을수록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정운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대감댁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정의 권신들이 개혁파를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고 이 집에 조용히 두려움이 스며들었더군요. 박대감은 서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책을 읽고 새벽이 되면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의 형들도 자주 만나 수군거렸습니다. 무엇을 상의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마당의 하인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밤마다 손님들의 걸음이 잦아들었고 본래 자주 오던 관료들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박대감댁에 일단 들어갔다가 나가는 광군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집은 반란을 꾸미고 있다더라. 이웃 양반댁 하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아, 개혁파들이라니. 천하 괜한 일을 만드는군. 동네 술집에서는 이미 박댁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문이 박댁으로 흘러들었고 박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조용했습니다. 어린 손녀들에게는 웃어주지만 상철과 정운심을 볼 때면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것들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밤 상철이 정운심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양의 야경이 보였고 멀리서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운심은 그 표정 하나만 봐도 일이 터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운심,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 가문이 끝났다. 아버지께서 개혁파로 낙인 찍혔고 이제 멸문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다. 정운심은 남편의 손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전하셨나요? 아버지의 친구인 태안군수 김 씨가 은밀히 보낸 편지다. 조정의 권신들이 개혁파 전원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 집도 이미 명단에 올라 있다고. 정운심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밤하늘 아래 한양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멸문지화라는 것은 가문 전체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남자 가족은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도 노비로 팔린다는 뜻이 아닌가요? 상철은 정운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죽음 같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 조선의 법이 정한 바다 반역죄는 가문 전체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다. 상철은 한숨을 내쉬며 방 한 귀퉁이에 앉아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 앞에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며칠간 계획을 세웠다. 상철이 정운심을 바라봤습니다. 조카들만이라도 살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카들요. 그렇다. 내 형들의 자식들이다. 영희는 16, 순이는 13, 준호는 10, 학준이는 8이다.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상철은 정운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가락은 정운심의 손을 깊게 눌렀습니다. 정운심, 나는 이 가문의 남자로서 마지막 책임이 있다. 아버지를 따라 죽고 형들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지만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정운심은 상철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자네가 미쳐버렸다면 어떨까? 정운심은 남편의 말뜻을 곧 알아챘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쳐버렸다면 연자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정신 이상인 자는 연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자네가 미쳐버린 여인으로 보인다면 관군도 자네를 두고 간다. 상철은 정운심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 자네는 조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지리산 산 깊숙이 들어가 살아남는 것이다.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변한다. 언젠가는 우리의 억울함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정운심은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든 계산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년, 30년, 혹은 50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미 그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박승호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습니다. 정운심, 내 아내여 이 부탁을 받아줄 수 있을까? 정운심은 아무 말 없이 상처를 안았습니다. 남편의 가슴에서 나오는 심장의 박동을 느꼈습니다. 빨랐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심장의 박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운심의 심장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정운심의 마음은 강철로 변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위해, 조카들을 위해, 이 가문을 위해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자신이 해온 모든 행동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운심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떨어질 무렵 정운심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치마자락을 질질 끌며 돌아다니더군요. 입에서는 의미 모를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정상이던 여인이 갑자기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운심은 마당에 돌멩이를 줍다가 내려놓고를 반복했습니다. 돌멩이를 귀에 가까이 댔다가 멀리 던지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손으로 집어먹고 혼잣말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은 밥풀을 바닥에 흘리고
개에게 주다가 다시 줍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인 칠복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현이 정신이 나갔구먼. 요상한 병에 걸렸나 봅니다. 복단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신경이 지나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혼수가 심한데 아마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칠복이와 복단이는 몰랐습니다. 정운심은 이들 두 명의 반응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의 입에 오르고 그 말이 마당을 거쳐 시댁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밤이 되면 정운심은 뜬 눈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청을 높여 부르지도 않고 마치 혼잣말하듯이 흥얼거렸습니다. 낮이면 다시 마당을 배회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치마자락을 붙잡아 흙을 묻혔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이 방에서 나왔을 때 정운심은 마당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미친년이 또 뭐 하는 거냐? 이씨 부인의 음성은 차갑고 비정했습니다. 본래 정운심에 대해 별로 좋지 않던 시어머니는 이제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무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동정입니다. 동정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질문은 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운심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재빨리 읽었습니다. 저리 가서 밥이나 한술 먹어라. 꼴도 보기 싫구나. 정운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한 발이 마당의 둥근 돌에 걸렸고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났고 이마에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운심은 아무 표정 없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주변의 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운심 괜찮은가? 이씨 부인이 예상 밖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운심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 정운심은 의미 없는 소리만 내었고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자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그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정운심은 정말 미쳐버렸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상철만 알았습니다. 아내가 넘어지면서 자신을 돌아본 그 한순간 정운심의 눈빛이 얼마나 또렷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눈 속에는 계산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고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운심의 연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처음엔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었던 행동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박댁의 하인들도 이웃 양반들도 그녀를 미쳐버린 여인으로 확신했습니다. 저 박댁 며느리는 이미 미쳐있더라. 이웃 여인네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며느리가 있는 집에 가다니 운수가 나빠질 것 같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박댁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개혁파의 가문이라는 것도 위험했지만 미쳐버린 며느리가 있다는 것도 불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상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소문은 한양의 시정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한동안 박대감댁에 자주 찾아오던 손님들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료들도 양반들도 누구도 박댁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댁은 마치 죽은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대감은 서재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형들도 밤마다 만나 무언가를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철은 밤마다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정운심은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남편의 울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가슴이 얼마나 단단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울지 말아야 했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남편도 조카들도 이 가문도 모두가 정운심의 강함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닌 줄 알았던 조카들은 어느 날부터
정훈심의 진정한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맏형의 아들 영희가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마당에서 바보인 척하는 정훈심이 자신을 볼 때 단 한순간이라도 눈빛이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의 물결이 빛나는 순간의 섬광 같았습니다. 어머, 그 언니는 미친 게 아니네. 영희가 막내 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신 이상 연기하면서 우리들 챙기고 있는 거야, 봤니? 어제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약초를 가지고 왔잖아. 밤중에 몰래 챙겨준 거야.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거야. 어쨌든 우리 엄마들이나 할머니는 죽을 거지만 우리는 영희는 말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훈심을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봄 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정훈심의 모든 행동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란을 피워 광군의 눈을 돌리고 야밤에 방에 들어와 몸싸움 흔적을 내어 상처를 입은 것처럼 연출하고 밥을 먹을 때도 일부러 흘리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우는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상철은 아내의 헌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마다 그리고 또 밤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박대감의 집을 포위하라. 광군의 함성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포졸들과 군졸들이 박댁을 에워쌌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무기의 차가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대감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의연했습니다. 수십 년을 개혁의 길 위에 있던 사람답게 그는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철도 뒤를 따랐습니다. 상철의 형들도 나갔습니다. 박대감 이하 모든 남자는 나가라. 그 외 여자와 아이들은 연자제 대상이다. 포청의 관리가 차갑게 외쳤습니다. 박대감은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상철도 형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포청의 나졸들이 그들의 팔을 거칠게 잡고 포승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아 모여라. 포청의 여인 담당관이 손짓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먼저 나갔고 그 뒤에 며느리들과 하인 여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훈심이 나타났습니다. 담당관은 한눈에 정훈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저 여인은 무엇인가? 포청의 서리가 다가와 정훈심을 살펴봤습니다. 정훈심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치마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도 때가 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훈심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고 입에서는 의미 모를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훈심은 갑자기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이 여인은 미쳐버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연기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 이미 세상이 내려버린 판단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낭패입니다. 담당관과 서리는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신문도 없이 판단했습니다. 정신이상자는 이미 죽음보다 못한 존재이니 굳이 해치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신 이상자는 연자제 대상이 아니다. 저 여인은 두어라. 그 한마디로 정훈심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박대감과 상철, 그 형들은 포승에 묶여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청의 나졸들이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막대기가 등을 때리고 쇠사슬이 목을 조였습니다. 상철은 마지막으로 정훈심을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정훈심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떨리던 몸이 고정되었고 의미 없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입가에 묻은 흙과 침이 그대로였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강철처럼 빛났습니다. 정훈심은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 오라버니, 상철은 정훈심의 부르는 소리에 멈춰 섰습니다. 포졸들의 손이 그를 미는 와중에도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건 진짜 정훈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지 못했던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가문은 제가 살리겠습니다. 정훈심은 굳건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포청 관리들도 돌아봤습니다. 마치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지려는 순간 같았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뭐라고 했나? 하지만 이미 정훈심은 다시 미쳐버린 사람처럼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하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포청의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리 가거라. 이 여인은 이미 미쳐 있다. 포청은 서서히 박댁을 떠나갔습니다. 상철과 박대감, 그 형들은 끌려갔습니다. 포청의 나졸들이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포청이 떠나가고 마당은 먼지만 남았습니다. 정훈심은 그 먼지 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댁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바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계획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포청이 떠난 지 정확히 3시간 후 정훈심은 조카들을 이끌고 박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16살, 순이는 13살, 준호는 10살, 막내 학준이는 8살이었습니다. 네 아이와 칠복이, 복단이 2명의 노비가 전부였습니다. 정훈심은 미리 계획한 대로 백악산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밤중에 출발한 일행은 사흘을 쉬지 않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발이 부었고 배가 고팠습니다. 언니, 학준이가 더 이상 못 간대요. 칠복이가 소리쳤습니다. 막내 학준이는 피를 흘리면서 걸음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정훈심은 학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울지 말아라. 울면 발각된다. 그 말 한마디로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말입니다. 칠복이, 앞을 봐라. 저 산이 지리산이다. 지평선 너머로 솟은 산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그 능선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5날이 더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 산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우리를 찾을 수 없다. 정훈심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는 마당의 바보 여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리산 깊숙이 들어가자 정훈심은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산속 바위 사이에 숨겨진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훈심이 결혼 직후부터 구상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조정의 권신들이 개혁파를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곳은 내가 미리 준비한 곳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이 날을 생각하며 상철 오라버니와 함께 준비했다. 아이들은 정훈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조카들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이 가문을 위해 얼마나 멀리 바라봤는지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갔고 겨울이 몰려왔습니다. 산속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오두막은 초라했고 연기는 새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는 자꾸만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배고파요.
학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픔은 죽음을 부르는 신호다. 울지 말아라. 정훈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학준이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결국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칠복이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겨울 나물과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단이는 물을 깃고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정훈심은 밤새 아이들의 옷을 지웠습니다. 동상을 방지하기 위해 한 아이씩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겨울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영희가 첫 번째로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고열로 일주일을 앓았고 정훈심은 그 일주일을 깨어 있으면서 아이의 이마를 닦고 찬물에 적신 천을 올렸습니다. 영희, 깨어나거라. 너는 죽을 수 없다. 정훈심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말이 법칙처럼, 이 말이 현실을 바꾸는 주문처럼. 그리고 신기하게도 영희는 살아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산속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정훈심은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영희, 종이와 필목을 가져오너라. 오늘은 한자를 배운다. 영희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부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훈심은 명령했습니다. 공부를 멈추는 날, 우리는 정말로 죽는 것이다. 죽음은 단지 숨이 멎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이 멎는 것이다. 정훈심은 영희에게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한양에서 배운 것보다 더 정갈하게, 더 정확하게.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영희는 필묵을 잡고 글자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영희는 6권의 경서를 거의 외우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한양의 학자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정훈심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3년이 지났을 때 영희는 정훈심과 함께 밤새 토론했습니다. 조선의 정치제도가 왜 망하는가, 개혁이 왜 필요한가, 미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두 사람은 밤새 나눴습니다. 영희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훈심의 제자이자 미래의 지도자였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정훈심은 아이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언젠가 이 나라가 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은 지금 개혁파를 죽이고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새 임금이 오면 역사는 다시 쓰인다. 그때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0년이 지났을 때 영희는 26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넓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정훈심과 함께 밤새 책을 읽고 역사를 논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정훈심은 한 번도 영희를 하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문을 살릴 미래의 관료로, 나라를 바꿀 미래의 지도자로 대했습니다. 순이는 영희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순이, 저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고 말해보거라. 정훈심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처음엔 틀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패하면서 배웠습니다. 물의 흐름을 읽는 법, 물고기의 습성을 아는 법,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말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순이는 한양에서 배운 글씨보다 더 정갈하게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훈심이 가르친 필법은 단순한 글씨 쓰기가 아니라 마음을 담는 법이었습니다. 글씨는 심리의 그림이다. 마음이 바뀌면 글씨도 바뀐다.
정운심이 순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 산속에서 마음이 강해졌다. 그래서 글씨도 강해졌다. 이것이 진정한 양반이다. 신분이 아니라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양반 말이다. 5해가 지났을 때 순이는 여자로서의 예의와 학문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운심은 순이를 가르칠 때 전통적인 여자의 역할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역사도 정치도 철학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면 너는 그 집의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책을 읽어야 한다. 10년이 지났을 때 순이는 여자인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학준이는 나이차가 5살이었지만 정운심은 그들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준호와 학준이 이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다니자. 정운심이 말했습니다. 산속에서의 생존은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언제 위험에서 도망쳐야 하는지, 어디서 물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준호는 활을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첫 해에는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했지만 5년이 지나자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정운심은 말했습니다. 활은 목표를 정하는 법을 가르친다. 한 번에 하나의 관역을 노려야 한다. 많은 것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면 모두를 놓친다. 학준이는 더 어린 나이였지만 가장 빨리 배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행했습니다. 오두막의 청소, 장작 패기, 물 깃기,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학준이 넌 가장 강하다. 넌 두려움이 없다. 정운심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과거에서 나온다.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만 나아간다. 15년이 지났을 때 준호는 산속의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준이는 여름 해가 지지 않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마치 하루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고 마치 100년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운심과 조카들은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버텼습니다. 어느 봄날 산 아래 나무꾼이 올라왔습니다. 칠보기가 몰래 내려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했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의 패정을 바로잡고 계신다고 더군요. 특히 개혁파의 억울함을 풀고 있다고 말입니다. 칠보기의 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운심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여인의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박대감 형님들이 이제 무죄 판정이 나올 것이다. 정운심은 영희를 불렀습니다. 이제 36살이 된 영희는 겨우 몸짓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 정운심은 지난 20년간 숨겨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박대감의 인장, 상철이 남겨둔 편지들, 그리고 가문의 계보가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운심이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3월 과거 시험에 응시하거라. 넌 할 수 있다. 20년을 산속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다. 영희는 오른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영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순이도 준호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잠은 수 있는 한빨리 한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학준이만 정운심과 남았습니다. 학준이, 우리는 여기서 소식을 기다린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소식이 산 아래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박씨 한가문에서 무려 3명이 동시에 과거에 합격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영이라는 청년이 장원급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운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준이도 울었습니다. 칠복이와 복단이도 품에 안겼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 피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죽음 위에 세운 미래의 성취였습니다. 곧 영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5장에 이르는 편지였습니다. 영희는 과거 급제 후 가장 먼저 관직에 올랐고 즉시 박대감과 상철의 관직 복구를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한 가지 더 알릴 것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매우 감동하셨습니다. 20년을 산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조카들을 위해 헌신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는 이것을 개혁파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은 박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상철의 가문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임금은 영희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20년을 산속에서 가문을 지킨 그 여인의 이름을 말하거라. 영희는 정운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조정으로 모셔오거라. 그리고 명예를 되돌려 주겠노라. 아울러 조카들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겠노라. 이것이 조선이 개혁파의 억울함을 푸는 방식이다. 정운심은 학준이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20년 만에 내려온 길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고 내려갈수록 봄이 짙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려올 때마다 정운심의 가슴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한양에 가서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상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봐.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명감이었습니다. 조카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가 왔다는,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킬 때가 왔다는 강렬한 사명감. 한양의 외곽에 도착했을 때 영희가 기마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순이와 준호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양의 햇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말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원급 제자의 관복이었습니다. 정운심과 영희는 안았습니다. 산속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교육이, 밤새 함께 읽었던 그 모든 책들이, 죽음 같은 겨울밤들이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조정에서는 이미 정운심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아련실에 들어갔을 때 정운심은 그제야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운심의 나이는 이미 60을 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산속의 세월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전하, 미천한 자가 감히 상견합니다. 정운심이 절을 했습니다. 임금은 정운심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어떤 심정으로? 20년을 산속에서 보냈는가? 정운심은 침착했습니다. 제 남편과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보가 되어야 했고 그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신이상자 연자제. 조선의 법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했도다. 법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도 속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대는 바보가 아닌 지혜의 화신이었다. 조선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여인이 될 것이다. 정운심은 관직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가의 영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운심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대감의 가문은 다시 한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고관이 되었고 그는 개혁파의 억울한 명들을 다시 기록에 올렸습니다. 상철도 박대감도 그들의 형들도 다시 충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순이도 훌륭한 양반가에 시집을 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 자식들은 모두 과거에 합격했고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준호와 학준이도 각각의 길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문관이 되었고 학준이는 무관이 되었습니다. 20년의 산속 생활이 그들에게 준 강함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운심은 박가의 대부인으로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마당에서 미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여전히 책을 읽었고 조카들의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정운심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8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얀 실처럼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운심의 손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영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편하신가요? 정운심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내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이제 말해야 한다. 정운심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정신이상자로 살다가 지혜로운 자로 죽는다. 바보가 되기를 택했을 때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운심의 눈이 감겨갔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정운심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정에서 임금은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기록관을 불렀습니다. 저 정씨 부인의 이름과 행적을 조선의 역사에 기록하거라. 법은 같으나 인간의 정신만큼 깊고 넓은 것은 없다. 바보가 된 여인이 가장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역사에는 수많은 충신들과 효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혹보감 채널에서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 한국 민담 속에서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기로 택한 가장 적은 말로 가장 큰 사랑을 전한 그 여인의 선택 말입니다. 정운심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문을 위해, 조카들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설화와 전설 속에 남겨진 그 이름은 조선 중종시대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누군가의 헌신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니어를 위한 오디오북이자 야담으로 준비된 이 옛날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